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남자입니다. 마음만큼은 28 청춘인데 어느덧 저도 조금씩 노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네요.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제 지난날의 인생은 나름 누구보다 파란만장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년엔 좀 편안하게 사나 했는데 새 식구를 잘못 들여 또 한 번 큰 사달이 났었네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에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만 원래 고향은 지방에 있는 깡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셨고 그 시절 대부분의 농가가 그렇듯 저희 집 역시 찢어지게 가난했죠. 아주 어릴 때부터 밥이 없어 감자와 고구마로 배를 채우는 게 예사였고요. 새까만 꽁보리밥에 소금 하나 넣고 먹으면 그게 포식하는 거였네요. 그런 집안 형편 탓에 학교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중학교까지만 어찌저찌 다니다 말고요. 그 뒤로는 아버지를 도와 농산일을 거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소소하게 돈벌이를 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마을에 고장난 농기계를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이 재구야, 이거 트랙터가 또 말썽이다. 너 와서 좀 봐봐. 네 아저씨, 이번엔 또 어디가 고장났어요? 아이 글쎄 시동은 걸리는데 중간에 자꾸 툭툭 끊기네. 너 그 손재주를 좀 해결해봐라. 이놈이 내 말은 안 듣고 이상하게 네 말만 듣잖아. 돌아가신 조부께서 유독 손재주가 좋았다고 하던데 제가 그 재능을 물려받은 걸까요? 고장난 농기계를 고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충 작동 원리만 파악하고 나면 손쉽게 뚝딱뚝딱 수리할 수 있었죠. 그게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언젠가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농기계가 고장나면 저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 대가로 소소하게 밭에서 나는 농작물이나 반찬을 나눠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돈을 주는 분도 있었죠. 음식 같은 거야 당연히 온 가족이 나눠 먹었는데요. 돈은 아버지께서 절대 받지 않으셨죠. 그 돈은 재구 네가 열심히 노동해서 번 돈이다. 어떻게 쓰든 나랑 네 애미는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렇게 알거라. 에이 어떻게 그래요. 이 돈이면 그래도 저희 식구 한 달치 먹을 쌀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어허이 그냥 넣어두래도 그 돈 없다고 다들 안 굶어 죽는다. 당시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식인 제게 조금이나마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젊어서 뭐라도 해보려면 그래도 미천이 있어야 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20살 무렵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대도시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정부 주도로 대규모 산단이 꾸려졌는데요. 대기업들도 앞다퉈 공장을 유치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렇다 할 경력 하나 없는 저였지만 운 좋게 한 대기업 공장에 기술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공장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긴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힘든 농산일을 해왔던 저로선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월급의 일정액은 매달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요. 나머지는 전부 통장에 넣어뒀죠. 회사에서 숙식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딱히 돈 쓸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시골 촌놈이라 그런가 유흥에도 영 취미가 없었고요. 그때만 해도 내 인생이 이제 좀 술술 풀리는가 보다 했어요. 안정적인 직장도 생겼고 더는 배곰지 않아도 되니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어찌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공장에서 일한 지 3년쯤 됐을 때 예기치 못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업 중 기계 오작 등으로 인해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죠. 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다리 한쪽을 영구적으로 절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진정 어린 사과는커녕 사고를 제 탓으로만 돌렸고요. 제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든 금액을 보상금이랍시고 주려고 하더군요. 이거나 먹고 떨어지란 식이었죠.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간부들에게 단단히 미운털이 박혀버렸고요.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네요. 그 뒤로 한동안은 정말 막막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신체적인 불편함도 문제였지만 더 큰 건 마음의 상처였죠. 믿었던 회사, 따랐던 상사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울분이 치솟고 눈물이 났습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우울증을 앓았던 게 아닐까 싶네요. 또 어릴 적부터 몸 쓰는 일만 해왔던 저였기에 다리를 절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 회사 경력 때문에 서류 전형은 손쉽게 통과했는데요. 다들 제 불편한 다리를 보면 난색을 피하더군요. 하다못해 노가다라도 뛰어보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았죠. 결국 저는 이직을 포기하고요. 그렇다고 고향으로 내려가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술만 마시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동네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소 앞을 지나게 됐는데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트럭을 고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릴 적 동네에서 농기계를 만지던 생각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그 곁에 다가가 멀뚱히 서서 구경했죠. 그러자 사장님이 흘낏 제게 시선을 던지더군요. 뭐야 젊은 친구? 뭐 차 고장나서 맡기려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차 수리하시는 걸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저도 고향에서 농기계를 많이 고쳤거든요. 그래? 그럼 잠깐만 이리 와볼 테야. 사장님이 갑자기 반색을 표하며 저를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기엔 놀랍게도 밭가리에 쓰는 작은 이양기가 있더군요. 워낙 옛날 모델이라 거의 잊고 지냈던 기계였는데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이거 모터가 아예 나갔네요? 그래, 그 아는 지인이 맡긴 건데 내가 도시 촌놈이라 평생 자동차만 만져봤지 이런 건 또 손을 못 대겠더라고. 자네 이거 만져본 적 있나? 네, 저희 고향엔 이런 구형 제품이 많았어요. 이 이양기는 실제로도 많이 고쳐봤고요. 그래? 그럼 자네 한번 실력 좀 볼까? 뜬금없는 사장님의 말에 당혹스러웠지만 어느새 저는 홀린 듯이 농기계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기계를 만지는 기분이 정말 좋더군요. 몇 번 살펴보고 바로 문제점을 찾았고요. 사장님이 주신 부품과 도구로 금방 수리를 끝냈습니다. 이양기가 다시 정상 작동하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오, 설마 했는데 진짜 고쳤구만. 대단한데. 자네 어디서 기술 배운 적 있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이웃 어르신들 농기계를 고쳐드리다 보니까 손에 익은 것 같아요. 그러자 사장님은 잠시 뭔가를 고민하더니 이윽고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그럼 자네 여기서 일 한번 해보지 않겠나? 안 그래도 밑에 있던 직원 하나가 그만둬서 말이야. 제가요? 보시다시피 제가 다리가 이래서. 그게 뭐 어때서? 이 손만 멀쩡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제 불편한 다리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간 알게 모르게 많이 지쳐있던 모양이죠. 사장님의 말에 갑자기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울기 시작하자 사장님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다 알겠다는 듯이 제 등을 두드려 주더군요.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게나. 자네 작업복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님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와 농기계는 확실히 다르긴 했지만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니 배우는 속도가 빨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한 정비는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고요. 나중엔 사장님도 절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죠. 제구야, 너 아주 일머리가 좋다. 이렇게까지 일을 빨리 배우는 사람은 그동안 없었거든. 네가 손재주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은 모양이야. 에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잘 가르쳐주셔서 그런 거예요. 겸손할 거 없어. 내가 평생 정비소 밥만 먹고 살았는데 너는 딱 소질 있어.
이쪽으로 아주 잘 될 놈이야. 사장님의 칭찬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따로 자동차 정비에 대해 공부까지 하면서 더 열의를 불태웠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성실히 일하다 보니 정비소 내에서도 꽤 중요한 일을 맡는 직원이 됐고요. 그러던 중 제 인생을 바꿀 또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장님의 외동딸과 가까워지게 된 거였죠. 처음엔 그녀가 저를 그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만 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일이 끝난 뒤 그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재구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수리할 차 새로 들어왔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 혹시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공짜표가 생겨서.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평소 연애 경험이 전무했던 저로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말을 잃었어요. 평소 그녀가 싹싹하고 친절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저에 대한 특별한 호감 때문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참 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어요. 그게 단 둘이서요? 왜 갑자기 저한테 영화를 보자고 하시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고 남자답지 못한 답변이었는데요.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긴커녕 피식 웃더군요. 왜긴 왜예요. 제가 재구씨한테 관심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러 가요. 영화 끝나고 맛있는 밥도 사드릴게요. 네? 그게 제 다리 한쪽이 불편한 건 알고 계시죠? 그녀가 제 다리에 대해 모를 리도 없을 텐데 구태여 한 번도 말을 못했어요. 네, 아무래도 다리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 당당하게 나서질 못하겠더군요. 그러자 그녀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저희가 데이트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자들은 남자가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꺼리니까. 전 그런 여자들하고 달라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에 갑자기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럼 좋습니다. 근데 밥은 제가 사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우리 주말에 보는 거예요? 네, 어디서 몇 시에 볼까요? 그렇게 그 주 주말 그녀와 같이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두근거리고 떨렸고 무엇보다 즐겁더군요. 다음 주말에 또 보자는 그녀의 말에 냉큼 고개를 끄덕였을 정도로 말이죠. 그날 이후로 그녀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고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불편한데 여자친구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재구씨,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 모르죠? 진짜요? 저 같은 사람이 대체 뭐가 좋다고. 가진 것도 없고 다리도 이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 재구씨가 성실하고 수더분하고 또 어떤 일이든 몸살이지 않고 하겠다 나서는 게 정말 멋있어 보이는걸요? 재구씨랑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고요. 사고 이후 소심해졌던 성격도 많이 나아졌죠. 정비소 직원들과 사장님께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들킬까봐 나름 조심했는데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사장님이 먼저 눈치를 채고 말씀하시더군요. 재구야, 너 요즘 우리 딸이랑 자주 만난다. 내가 눈치가 백단이야. 둘이 사귀지? 그게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감히.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내 딸이 좋다고 먼저 쫓아다닌 건 나도 다 아는데. 근데 너 진심이냐? 내 딸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미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미래까지 고민하고 있던 저였기에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제 능력이나 처지를 생각하면 영옥 씨가 과분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진심으로 서로 좋아하고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자신만 있으면 나도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으마.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와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사귄 지 2년 만에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식을 올리게 됐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중 하나였네요. 결혼 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장인어른도 나이가 들면서 일을 조금씩 제게 넘겨주셨고요.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부턴 아예 아내와 제가 정비소를 꾸려나갔습니다. 사실 제 2의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장님이 갑자기 타계하시면서 아픔이 컸는데요. 그래도 아내와 둘이 서로 의지해가면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픔도 조금씩 옅어지더군요. 장인어른이 남긴 정비소를 잘 꾸려가는 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일하며 서로의 빈틈을 채워줬고 단골 손님들도 꾸준히 늘어나 정비소는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중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이 차례대로 태어났는데요. 딸은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나줬지만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합지증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아이 손가락 2개가 붙은 채로 태어나고 만 거였죠. 바로 수술한 덕분에 일상생활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들의 검지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 유독 짧았어요. 저와 아내는 아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기죽지 않게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은 참 가혹하더군요. 아들이 초등학교 2, 3학년쯤 됐을 때 일이었을 겁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한마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평소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얘기하던 아이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무척 침울해 보였어요. 준호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야? 아빠가 볼 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아들은 고개만 내저을 뿐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결국 담임 선생님께 연락드려 상황을 알아냈죠. 아유, 그게 아버님, 준호가 요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가락 때문에 아이들이 놀리는 것 같은데 이게 교사인 제가 끼어들기도 참 난감한 문제라서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에 화가 나면서도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자꾸만 제 지난 날을 투영하게 되더군요. 다리를 절게 되면서 느꼈던 무력감, 사람들의 시선이 주는 모멸감, 스스로가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던 그 기분이 아들에게도 전해질까봐 무척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저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준호야, 선생님께 얘기 들었다. 혹시 손가락 때문에 친구들이 놀리는 거야? 네. 아빠, 제가 장애인이에요? 친구들이 자꾸 장애인이라고 놀리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아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해줬죠. 준호야, 네 손가락은 좀 다를 뿐이야. 아빠도 기계를 고치다 보면 부품 모양이 다를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게 부품으로서 잘못된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야. 너도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를 뿐이지 절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래도 친구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울해하는 아들을 보면서 망설이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아빠도 알고 보면 좀 이상해. 그렇지? 아빠가요? 아니에요. 왜? 아빠 다리 절잖아.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아빠를 가끔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 친구들이 준호를 놀릴 때처럼 말이야. 아들이 그제야 절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한동안 밖에 나가는 게 싫고 사람들 보는 게 무섭고 그랬단다.
다들 날 흉보는 것 같아서.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있었지. 근데 말이야, 아빠는 그걸 이겨내고 지금은 자랑스럽게 살고 있어. 우리 준호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왜냐면 아빠 아들이잖아. 아빠가 강한 만큼 준호도 강한 아이거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고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다리를 보며 준호가 다름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왔죠. 또 아내와 상의 끝에 아들의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서는 아들이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행히 새 환경에서 준호는 조금씩 밝아졌고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됐죠. 그 뒤로 아들은 무탈하게 자라줬고요. 대학을 졸업한 뒤 저희 지역에서 나름 이름난 기업에 들어가는 성과를 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점차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아 또래보다 빠르게 승진했죠. 부모로서 그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집에 또 다른 경사가 생겼어요. 바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게 된 거였죠. 기쁜 한편으로 딸을 보내고 나니 헛헛한 마음이 들더군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어찌나 집이 텅 비어 보이던지요. 그런데 그 허전함을 채 달래기도 전에 아들마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아들에게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사귄 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너무 빠르지 않나? 그래도 사람을 사계절은 만나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지. 그게 실은 여자친구가 아기를 가져서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면목 없어 하는 아들을 보면서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아이들끼리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녀석들이 부모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조심하면 좋았겠지만 이미 생긴 애를 뭐 어쩌겠어. 그 아가씨네 집안에서도 알고 있는 거지? 네, 여자친구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저도 지난주에 찾아가서 인사드렸어요. 여자친구네 집에선 가급적 빨리 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래, 아무래도 그렇겠지.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할 테니까. 일단은 내가 그분들을 좀 찾아뵙고 사과부터 드려야겠구나. 어쨌든 여자 입장에선 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 전에 여자친구부터 인사시킬게요, 아버지. 며칠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요.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로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똑부러진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고생은요. 그리고 이거 두 분 다 주전부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사왔어요. 예비 며느리가 내민 건 무슨 장인이 만들었다는 곶감과 케이크였어요. 뭘 사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도 들고 오려 한 그 마음 씀씀이가 참 예쁘더군요. 아내도 마찬가지였는지 입가에 내내 흡족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식사 후 함께 다과를 나누며 본격적인 대화를 나눴는데요. 웬걸 예비 며느리네 집이 생각보다 저희 집과 좀 차이가 있더군요. 아버지는 공직에 계시고요. 어머닌 전업주부세요. 그래? 아버님이 공직에 계시다고? 네, 땡땡청에서 일하세요. 할아버지도 같은 공무원이셨거든요. 알고 보니 바깥사도는 꽤 높은 고위공직자였어요. 순간 주눅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저희 집이 부족해서 며느리 쪽에 누가 되는 건 아닐까 싶었죠. 아들이 괜히 장가가서 고생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물론 그런 염려를 티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어요.
오래 앉아있어 그런가 사고 난 다리가 평소보다 더 불편했는데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자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더군요. 물론 바로 표정을 고친 뒤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했지만 눈치가 빠른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나서서 다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웃길 것 같아서요. 별다른 말 없이 며느리를 배웅했죠.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함께 나섰는데요. 잠시 후 답답한 마음에 담배라도 한 대 태울까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주차장 쪽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왜 아버님 다리가 불편한 걸 미리 말 안 했어? 난 말했다니까. 자기가 그냥 듣고 흘린 거겠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내가 듣고 그냥 잊어버렸을 리가 있어? 아니, 우리 아버지 다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당연히 중요한 문제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자기는 내 손가락도 이해해줬잖아. 한평생 같이 살게 될 남자 손가락 하나 짧은 것도 괜찮다 했으면서 우리 아버지 다리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그러자 머뭇거리던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야 찝찝하니까 그렇지. 찝찝하다니. 아버님 다리도 그렇고 당신 손가락도 그렇고 나중에 태어난 우리 아이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해. 그 말에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충격으로 목소리를 덜덜 떨더군요. 자기 지금 그걸 말이라고. 우리 아버지 다리 옛날에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그렇게 되신 거야. 내 손도 유전적인 문제 전혀 아니고 저번에 같이 병원 가서 의사 확인까지 받았는데 왜 또 그런 말을 해? 미안해 자기야. 난 그냥... 근데 내 마음도 이해해줄 수 있잖아. 자기 손도 그런데 아버님 다리까지... 솔직히 나도 사람인데 무서울 수 있잖아. 뱃속에 이미 우리 아기가 있는데. 울먹이던 예비 며느리는 어느새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긴 한숨을 내쉬며 그런 예비 며느리를 달래주더군요. 그래, 뭐 자기가 지금 임신 때문에 호르몬도 정상이 아니고 더 불안할 수 있겠지. 이해해. 근데 방금 그 말은 너무 상처였어. 우리 아버지한테도 못할 말이었고. 미안해. 난 그냥 불안해서. 일단 어디 카페라도 들어가자. 이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좀 진정하고 가. 그렇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그런 반응이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론 제 불편한 다리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었네요. 아들에게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고민 끝에 저는 그날의 일에 대해 함구하는 걸 택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뭐 제 앞에서 저를 모욕한 것도 아니었고 며느리 입장에선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굳이 결혼을 반대할 거리는 못 된다고 생각했죠. 아들 역시 이후 별다른 말이 없었고요.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바깥 사돈과 안 사돈은 예상했던 대로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사람들 같더군요. 뭐 속마음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땐 딱히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티를 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고요. 식장까지 잡았는데요. 아무런 전조도 없이 끔찍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비 며느리가 유산을 한 거였죠. 처음 아들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들도 충격이 큰 것 같았죠. 아니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다고 했잖냐. 근데 갑자기 유산이라니.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 말로는 원래 임신 초기엔 이런 경우가 흔하대요.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은희는 어떻고? 괜찮은 거냐? 네, 뭐 상심이 크긴 한데 몸 자체는 괜찮대요. 저희 아직 젊으니까 언제든지 또 애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실망 안 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주는 것뿐이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예기치 못한 일로 심리적 충격이 상당했는지 한동안 아들과도 거리를 두고 지냈죠.
어쩌면 파혼할 수도 있겠다 각오를 다졌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며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고요. 몇 달이 지나 다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유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두 사람이 이 일을 계기로 더 잘 살길 바랬네요. 결혼을 준비할 때 남자 쪽 집안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건 아무래도 집 문제일 텐데요. 당시 집값이 한창 치솟던 시기라 아들이 모아둔 돈만으로는 어지간한 집은 택도 없었어요. 결국 아내와 제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딸을 시집 보낸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사실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아들 회사 근처에 있는 적당한 구축 아파트나 빌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며느리는 그보다 좀 더 입지 좋은 곳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원했어요. 가격이 거의 1.5배 가까이 차이가 났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건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아파트는 제 수준에선 너무 무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린 그런 사정까지는 생각을 못한 건지 해맑은 얼굴로 그러더군요. 아버님, 저 그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회사에서 가깝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요. 나중에 애 낳고 키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러냐? 근데 집값이 좀 비싸긴 하던데. 조심스럽게 운을 띄우자 며느리의 얼굴이 일순 경직됐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전 그 집에서 꼭 시작하고 싶은데. 만약 돈이 부족한 거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모아둔 돈은 혼수로 다 나갈 것 같아서. 하지만 사돈댁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랭했어요. 자기 딸이 혼전 임신했다가 유산한 것도 화가 나는데 집까지 못 해오겠다? 그럼 그냥 이 결혼 없자 이거였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돌려 말을 전하긴 했지만 직역해보자면 그런 뜻이었네요. 결국 저와 아내는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 예비 며느리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어요. 유산의 아픔을 겪은 며느리에게 그 정도쯤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 계약을 한 날, 며느리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예쁜 손주도 얼른 안겨드리고요. 그래, 뭐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진 말고 아이 문제는 천천히 준비하렴. 네, 걱정 마세요. 얼마 뒤에 아들과 며느리는 정식으로 식을 올렸고요. 이후 매매해둔 새 아파트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약속했던 대로 저희 부부에게 참 잘했어요. 매일같이 전화해 안부를 묻고요. 주말마다 깍듯하게 인사하러 오곤 했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언젠가부터 며느리는 연락조차 잘하지 않았고요.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에도 몸이 아프단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죠. 아들이 중간에서 나름 이런저런 변명을 해주긴 했는데요. 솔직히 꾀부리는 게 훤히 보여 마음이 좋진 않았네요. 그래도 며느리가 결혼 전 약속한 것 중 하나는 지켰어요. 바로 하루빨리 손주를 안겨주겠다는 거였죠. 유산으로 임신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 며느리가 또다시 임신에 성공했지 뭡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유산의 아픔이 워낙 컸던 터라 이번엔 꼭 무사히 아이를 낳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죠. 아이, 새아가가 다시 임신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이제부턴 또 조심해야 한다. 옆에서 잘 챙겨주고. 걱정 마세요, 아버지. 은희도 저도 이번엔 정말 조심하려고요. 병원에도 자주 갈 거고요. 그래, 어련히 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 뭐 필요한 건 없고. 없어요. 집 해주신 것만으로도 무리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손주 태어나면 예뻐해 주시기만 하세요. 아들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부모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내는 당장에 손을 걷어붙이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 거의 매일 갖다 줬고요. 저는 저대로 임산부에게 좋은 영양제나 필수품 같은 걸 준비해줬어요. 처음에 며느리는 뭐 이런 걸 다 챙겨주시냐고 괜찮다고 저어했는데요. 나중엔 조금씩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입덧 때문에 물도 넘기기 힘들어서 그런데요. 그 땡땡동에 줄 서서 먹는 냉면집 있잖아요. 그 냉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이는 회사 일 때문에. 아유, 그래. 뭐 준호는 지금 회사에 있겠구나. 내가 사다 주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아버님밖에 없어요. 한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며느리의 부탁은 그 뒤로도 계속됐어요. 되게 어디 맛집 음식이 먹고 싶다, 뭐가 필요하니 사다 주면 안 되냐 하는 심부름들이었죠. 아내에게도 반찬이 너무 짜다, 뭐 싱겁다, 어찌나 까탈을 부리던지 너무 며느리에게 끌려다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어렵게 다시 생긴 귀한 손주를 품고 있다 보니 함부로 뭐라 하기가 어려웠어요. 며느리도 그걸 잘 알고 있던 걸까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요구가 많아지더군요. 아버님, 혹시 땡땡 브랜드 아세요? 여자들한테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번에 거기서 나온 백팩이 임산부 전용 가방으로 유명해졌거든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본 건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꼭 필요한 거라는 듯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저희 형편으로는 명품 가방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당황한 듯 며느리를 바라봤죠. 아니 아가, 그 브랜드 가방이면 돈 몇백은 그냥 깨질 텐데 네가 가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꼭 살 필요가 있니? 아내는 딱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며느리의 두 눈에서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해요, 어머님. 제가 갖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뱃속에 우리 사랑이를 위해 필요하니까 사겠다는 건데 그것도 못 해주실 거면 왜 저한테 얼른 손주 낳아달라 하신 거예요? 아니, 난 아가 너한테 뭐라고 하려던 게 아니라. 됐어요. 안 사주실 거면 마세요. 우리 사랑이 먼저 간 애기 따라서 어떻게 되든 말든 두 분은 관심도 없으시겠죠? 며느리는 그렇게 확 쏘아붙이고는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저와 아내 연락을 받지도 않았죠. 저는 이번 기회에 단단히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음 약한 아내는 결국 그 가방을 사서 며느리에게 전해주더군요. 며느리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나도 임신해봐서 알잖아.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거지. 더군다나 한번 아이를 잃어봤으니 얼마나 더 신경이 쓰이겠어. 남들 좋다는 건 다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그렇겠지. 나중에 애 잘 낳고 나면 그땐 좀 나아지겠지. 당신도 그때까진 며느리 이해 좀 해줘.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 모든 상황이 부담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미 아들 내외 신혼집을 마련해 주느라 무리를 한 상황이라 살림이 빠듯했어요. 경기 탓에 정비소 운영은 점점 힘들어졌고요. 더 이상 직원 월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죠. 결국 저는 정비소 직원들을 하나둘 내보내기 시작했고요. 남은 일은 온전히 제 몫이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아침 일찍 출근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철야를 밥 먹듯이 해야 간신히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네요. 아내 역시 며느리 시중을 드느라 매일같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여보, 오늘은 반찬 뭘 좀 챙겨줄까? 며느리가 갈비찜 먹고 싶다고 해서 좀 만들었는데 당신도 먹을래? 아이, 갈비찜을 또 했어? 어제도 했잖아. 어제 한 건 돼지갈비찜이고 오늘은 소갈비찜이 먹고 싶다네. 참, 누굴 음식 나오는 자판기로 하나. 됐어.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뭘. 뱃속에 우리 손주 생각해야지. 그렇게 저희 부부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저희의 노력을 며느리가 온전히 감사히 여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저희의 노력 덕분인지 손주는 이듬해 봄 무사히 세상에 나와줬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고요.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건강했죠. 어렵게 얻은 손주인 만큼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딸과 아들을 얻었을 때만큼이나 기뻤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쁨은 점차 서운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내와 저는 매일 손주를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서준이 데리고 이동은 아직 너무 힘들어서요. 서준이 좀 더 크고 나면 찾아뵐게요. 아이 그래 그렇겠지. 근데 우리가 직접 가도 되는데 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제 몸도 아직 불편하고. 죄송해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꼭 찾아뵐게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도 해야 하고 갓 태어난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니까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좀처럼 며느리는 손주를 보여주지 않았고요. 우연찮게 사돈댁과 안부를 나누다 며느리가 친정엔 자주 들른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아내도 많이 서운해하는 눈치였죠. 그동안 내가 며느리한테 해먹인 밥이 몇 끼인데. 당신이 이해해. 며느리야 당연히 시댁보단 친정집이 편하겠지. 알지. 근데 너무 서운하다. 서준이가 돌이 다 되도록 얼굴 본 게 손에 꼽히네. 아내와 둘이 마음을 다독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제 생일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내 생일에 다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는 게 어떠냐? 그 김에 서준이 얼굴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아버지. 제가 승진하고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찾아뵐게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직접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서준이 데리고 이동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애 낳고 부쩍 몸이 약해졌거든요. 며느리가 그렇다니 어쩌겠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죠. 그렇게 저는 아내와 둘이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하고요. 손주 선물도 하나를 안고 찾아갔죠. 못 본 새 손주는 부쩍 또 자라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우리 서준이가 언제 또 이렇게 컸대? 눈도 커다랗고 코도 오똑한 게 아주 장차 한 인물 하겠구나.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날따라 유독 며느리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어딜 갈 때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쳐다보고요. 자꾸만 걸레를 들고 여기저길 닦아내더군요. 보다못해 물어봤어요. 어머마, 뭘 하고 있어? 걸레는 왜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게 오랜만에 두 분 오셨는데 집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자꾸 먼지가 보여서. 아이 됐다. 깨끗하기만 한데 뭘. 힘들 텐데 앉아서 쉬렴. 네 아버님 그럴게요. 대답과는 달리 며느리는 도무지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자꾸만 걸레로 여기저기를 훔치고요. 제가 건드렸던 애기 침대나 리모컨 같은 것도 바로바로 닦아내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찝찝해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며느리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뭐 이상하긴 했지. 왜 이렇게 걸레를 들고 가만히 있질 못하는지. 내가 담배 피워서 그러나? 오늘 서준이 본다고 일부러 안 피우긴 했는데. 그래도 비흡연자면 냄새가 날 수도 있지. 준호도 담배 안 피우잖아. 애기 엄마라 더 예민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당신 이 기회에 담배 좀 끊어. 담배가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알잖아. 아내의 빈잔에 괜히 며느리와 손주에게 미안했어요. 금연에 늘 실패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 저는 갖고 있던 담배를 다 버려버렸고요. 그 뒤로 한 까치도 태우지 않았어요. 늘 제가 담배를 끊길 바랬던 아내는 몹시 기뻐했죠. 아이고, 마누라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끊던 걸 손주 태어났다고 바로 끝내. 우리 서준이가 대단하긴 해. 아이 놀리지 말어. 안 그래도 끊으려고 했었으니까.
하지만 담배를 끄는 보람도 없이 그 뒤로도 한동안 통 손주를 볼 수 없었는데요. 저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 손주 좀 보여달란 말을 꺼내는 게 영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 아들 결혼식 때문에 모처럼 만에 약속이 생겼는데요. 마침 식당이 아들네 집 근처더군요. 이때다 싶어서 아들에게 미리 연락해 그날 혹시 잠깐 들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은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군요. 아내도 저도 신이 나서 그 주 주말만 기다렸죠. 그렇게 주말이 밝았어요. 결혼식에 들러 축하를 해주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요. 바로 손주 장난감을 잔뜩 사들곤 아들네로 향했는데요. 며느리가 좀 언짢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두 분 오셨어요? 그 이는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갔어요. 저녁 때나 되어야 온다네요. 일단 들어오세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며느리는 앉으란 소리도 없고요. 바로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더군요.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여 가만히 있다가 아내와 조심스럽게 손주 방으로 향했어요. 손주는 자고 있었는데 그 자는 얼굴만 들여다봐도 좋더군요. 그런데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손주가 몸을 뒤틀더니만 깨선 왕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달래야겠다는 생각엔 일단 안아들었는데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손주를 안고 있는 저를 보더니만 확 인상을 쓰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서준이가 갑자기 깨서 울길래 더러운 손으로 애 만지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입에서 더러운 손이란 말이 나온 순간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입을 열었죠. 아이 더럽다니 방금 화장실에서 손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그리고 나 이제 담배도 끊었다. 담배를 끊으면 뭐래요? 하루 종일 자동차 만지고 더러운 장비며 기름 다 만지는데 뭐라고? 됐으니까 애 이리 주세요. 며느리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 안겨있던 손주를 낚아채다시피 데려갔어요. 그리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죄송하지만 이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 몸에서 나는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파요. 애한테도 안 좋을 것 같다고요. 아니 기름 냄새가 난다니. 저를 더럽다는 듯 축객령을 내리는 며느리 앞에선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냄새로 지적당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지고 수치스러운지. 아내가 너무 화가 났는지 며느리에게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서 억지로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요. 미안하다. 우린 이만 가보마. 현관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도 며느린 저와 아내에게 시선도 주지 않더군요. 아니 이게 말이나 돼? 당신한테 무슨 기름 냄새가 난다고? 당신은 나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모르나 보지. 며느리가 후각에 좀 예민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지 시애비를 더럽다는 둥 냄새 난다는 둥 하면서 쫓아낼 수가 있어. 그동안 오만방자하게 굴던 걸 봐준 게 후회돼. 이제라도 버릇을 단단히 고쳐넣어야 한다고. 아이 됐어. 일 키우지 말자고. 저는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를 달랬어요. 괜히 저 때문에 아들네 집에 불화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말이죠. 정확히 일주일 뒤 아들이 갑자기 한밤중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새 집사람이 아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한 건가 심장이 덜컹했는데요. 아들은 절 보자마자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버지,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갑자기 아들의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오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번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래? 그 일이라뇨? 아들은 며느리가 제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며 넘어가려 했는데요. 옆에 있던 아내가 다 얘기해버렸죠. 아들은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그 여자가 진짜...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어쩐지 그날 너무 일찍 가셔서 이상하다 했는데 굳이 얘기를 해서 뭐해? 그보다 넌 왜 이혼하겠다는 거냐? 그러자 머뭇거리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은 그 사람 저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냐? 네. 그리고 친자 검사를 해봤는데 서준이도 제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손주가 아들을 하나도 안 닮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외탁을 했겠거니 했는데 다른 놈 자식이었다니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럼 그 상간남 자식이라는 거야? 네 자식이 아니라? 확실해? 네, 저도 설마 하는 마음에 친자 검사를 2번이나 해봤어요. 다 불일치로 떴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며느리 걔는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낳은 거야? 아들은 그건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며느리를 만나봐야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따져봐야겠어. 어차피 이혼할 건데 굳이 따져서 뭘 해요. 아니야, 헤어질 때 헤어져도 할 말은 해야지. 저는 만류하는 아들을 뿌리치고 아들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며느리는 태연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여긴 또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냐니? 준호한테 다 들었다. 너 정말로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거야? 서준이도 우리 준호 자식이 아니라는 게 정말 사실이냐 말이야. 그새를 못 참고 촉새처럼 이르러 간 것 좀 봐.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준호가 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저도 일부러 바람 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동창회 나갔다가 술김에 실수로 그만. 근데 그 하룻밤으로 애가 생겨버린 거라고요. 그럼 지웠어야지. 무슨 생각으로 그 애를 낳았어? 높아진 제 언성에 며느리도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사실 잘됐다 싶었어요. 애 낳았을 때 아버님이나 그이처럼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나 계속 걱정이 됐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럼 그냥 애 버리고 이혼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내 배 아파 낳은 새끼를 버릴 정도로 모질지 못해서요. 차라리 입양을 할까? 난 그래도 내 애가 갖고 싶은데 정말 미칠 것 같았는데 솔직히 임신이란 거 알고요. 두 눈 딱 감고 그냥 낳자 싶었어요. 어쨌든 그 인간도 저도 사지 멀쩡하고 똑똑하니 애 유전자도 우수할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충격에 빠져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경악스럽더군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그따위 망발을... 저도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낳기 직전까지도 이 애를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애초에 그이 손가락만으로도 감당이 안 됐는데 아버님까지 다리 절지. 더러운 정비소에서 일하지. 그런 거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을 텐데. 괜히 우리 뱃속에 애기만 보내고... 며느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쏟아지는 망발에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었죠. 보내다니. 너 설마 네 손으로 아이를 지운 거냐? 일순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다가 억지 웃음을 짓더군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 정말 아니야? 흥신소나 뭐 그런 데 가서 네 뒷조사 해봐도 당당할 수 있냐? 그 말에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었어요. 긍정의 대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대체 갓 태어나지도 않은 그 생명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손이나 다리 없는 애로 태어날까봐 너무 무서웠다고요. 그랬으면 우리 준호하고 그때라도 헤어졌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았죠. 근데 그땐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궤변에 너무 기가 찼어요. 먼저 떠난 손주 생각이 미칠 것 같았는데 뒤에서 듣고 있던 아들은 오죽했겠어요. 아들이 일순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며느리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연달아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죄 없는 내 애를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 그러고도 가증스럽게 유산한 척 뻔뻔스럽게. 아빠,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며느리는 그 순간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래, 내가 당신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애 지운 건 미안해. 근데 나도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당신도 손가락 그러니까 알잖아. 멀쩡하지 않은 몸으로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어릴 때 그것 때문에 따돌림도 많이 당했다며. 우리 애가 그렇게 살길 바래?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내 손가락도 아버지 다리도 다 유전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어쨌든 그 더러운 피가 내 자식한테 섞인다는 걸 생각만 해도 난 싫다고. 그래도 난 당신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 서준이도 포기 못해. 당신은 계속 유전 아니라고 하지만 난 당신하고는 도저히 애 못 낳겠어. 불안해서. 그러니까 그냥 서준이를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잘 키우자. 응? 지금까지도 잘 키워왔잖아.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완전히 미쳤어. 아버지, 됐으니까 이만 돌아가요. 이 여자곤 더 얘기 나눌 것도 없어요. 그렇게 아들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왔어요. 아들은 그냥 모든 걸 다 덮고 이혼하길 바랬는데요. 저와 아내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식음을 전폐하며 힘들어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리고 손주마저 죽게 한 며느리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며느리의 외도 증거를 확실히 모으는 것이었죠. 아들과 상의한 끝에 흥신소를 찾아갔고요. 며느리가 상간남과 함께 있는 사진과 지저분한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을 땐 분노와 모멸감이 새삼 치밀어 올랐지만요. 흥분에 이를 그르칠 순 없었기에 차분히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이혼으로 끝낼 순 없었거든요. 며느리와 그 가족에게 철저히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바깥사돈에 대해서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공무원으로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흥신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썩 훌륭한 공직자는 아니더군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정황이 있었고요. 지인에게 특혜를 준 자료도 확보했죠.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정리해 감사원과 해당 부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얼마 뒤 바깥사돈은 직위 해제와 함께 법적 조사를 받게 됐고요. 부당하게 얻은 재물도 전부 토해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도 제가 한 짓이라는 걸 알아챘는데요.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긴커녕 길길이 날뛰더군요. 두고 봐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야. 당신도 콩밥 먹게 할 거라고. 하지만 며느리의 협박은 제게 조금도 먹히지 않았어요. 애초에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한 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한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며느리의 그런 협박은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했고요. 며느리와 그 상간남은 어마어마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죠. 그제야 며느리는 저와 아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이제 와서 네가 우리 아들에게 준 상처, 먼저 떠나버린 내 손주 생각하면 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와서 그깟 거짓 눈물 흘리면 내가 넘어갈 줄 아냐? 아버님, 제발. 저희 집 사실 말씀 안 드렸지만 아빠가 주식을 잘못하는 바람에 빚이 꽤 많아요. 근데 이번에 직위 해지당하면서 연금이며 뭐며 다 날아갔고요. 집도 다 팔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그 많은 위자료를 준비하겠어요? 글쎄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네가 한 짓을 없었던 일로 칠 수도 없고 돈으로라도 꼭 보상받을 거거든. 그러니 빚을 내든 뭘 하든 알아서 돈 마련하거라. 며느리는 아들과 살던 집에서도 내쫓겼고요.
결국 친정에서 빚을 내 위자료를 마련해 줬어요. 그 뒤로 상간남과 재혼에 새 출발하려는 듯 했지만 제가 그 꼴을 가만히 두고 봤겠습니까? 저는 상간남 집안에도 며느리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상간남 집안에서 며느리가 한번 갔다 왔다는 것만 알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더군요. 그래서 며느리가 결혼 중에 외도를 했으며 친자식은 제 손으로 없앴다는 걸 알렸어요. 상간남의 부모 역시 이 사실에 크게 분노했고요. 집안의 반대로 며느리는 결국 상간남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다른 도시로 떠났고요. 그곳에서 파출부 일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한편 아들은 이혼 후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를 닮아 참 강한 녀석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좋은 여자 만나 가정을 꾸렸고요. 어여쁜 손주도 둘이나 생겼죠. 이렇게 지난 날을 새삼 글로 옮겨 적고 나니 지금의 평화로운 행복이 새삼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